안녕하세요. 전주기전대학의 이종민 교수입니다. 2차 시에 특강을 할 주제는 스포츠와 영양입니다. 부제로는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입니다. 1차 시에 오프라인을 하고 지금 2차 시에는 온라인으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저를 두 번째를 만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기까지는 저는 아직 해성여고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할까, 어떻게 강의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사실 한번 만나보고 이 영상을 촬영했다면 조금 수월했을 텐데 좀 순서가 바뀌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스포츠와 영양의 밀접한 관계를 좀 어떻게든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는 건 사실 오프라인이 제일 재밌게 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선 조금 지루하겠죠. 그래도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그래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된 상황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적당히 어, 재밌는 것을 요소를 넣어가면서 좀 적절하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교수 소개는 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온라인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학과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 슬라이드에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엔드가 아닌 엔드를 위해라고 우리 운동자과 학생들과 이런 슬로건으로 해서 어, 작년에 21년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의기투합해서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많이 고생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찍었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복부를 만들어 보고 왕자도 만들어 보고 우리 학생들도 체중이 있는 아이들은 살도 빼고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도 하고 그리고 또 운동도 너무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또 공통의 결과물을 내자라는 그런 의지로 사실 시작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했던 모습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게 아주 성황리에 끝나서 요번에도 22년도에도 바디 프로필 2기를 모집해서 진행했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끝났죠. 그래서 학생들이 고된 운동과 고된 체중 감량, 고된 식단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또 그런 교육을 위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이번엔 저는 촬영 안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좋은 그 동기를 주고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목표를 하나 갖고 추구를 한다면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배움을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지금 해성여고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주기전대 하면 그래서 이 축구부 이 운동판에서는 그래도 우리 전주기전대 축구부가 조금 나름대로 유명은 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좀 냈고요. 그래서 운동자학과에는 A반과 B반 두 분반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일반 학생과 축구부 학생 그렇게 해서 좀 아기자기하게 학생들이 재밌게 지내고 또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해서 또 이 아이들이 은퇴하고 내려와서 일반 학생으로 와서 또 국가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회화를 위한 그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대학에서 재밌게 저는 지내고 있는 음, 아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보면 마스크 다 벗기면 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요. 다음은 오늘 할 그 컨텐츠들입니다. 영양의 이해와 영양 섭취인데 영양의 이해, 영양과 항상성,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는 요번 주 2차 시에 할 것들이고
또 이 제목을 달고 있는 영양 섭취는 4차 시에 특강을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목절뼈 영양 섭취 전략이나 공복 운동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 가능한 거 그게 허와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자 하는 것이고 사실 이 1차시부터 5차시까지 하는 이 수업의 제일 핵심은 그럼 과연 우리가 건강 관리와 체중 관리를 위해서 어떤 운동의 레시피를 주어야 하나, 그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 목표입니다. 영양도 중요하지만 영양의 관계, 영양을 제대로 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은 과연 영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즉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좋은 그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특강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이번 2차 시에는 영양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과 항상성입니다. 우리 몸은 퍼즐과 같아 여러 세포가 모여 구성된 퍼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모여서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은 모여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소화기 개통이나 그리고 또 정형외과 그리고 내분비 개통, 뭐 심혈관계 개통 모여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 전문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개통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진료도 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렇게 계통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인간의 구성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세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고 검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건강 관리를 한다는 것, 간접적으로 또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포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 인체를 좀 다루고 아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30조 개의 세포가 활동하고 죽음을 반복하기 때문에 죽어 없어진 세포라는 퍼즐 조각을 새로 만들어 채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체는 지속적으로 자기 재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체는 일생 동안 매일 300억 개의, 약 300억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양의 오래된 세포도 파괴를 해요. 그리고 또 죽은 지 오래된 세포는 분해되면서 엄청난 양의 세포의 잔해를 남기고 이 파편들은 림프계에게 즉시 흡수되어 제거가 됩니다. 이 쓰레기는 체외로 운반하는 물이 충분히 있어야 그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세포 하나가 모든 생명체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포가 매일 매 순간 만들어지고 또 그만큼 세포가 파괴되고 죽어 잔해로 쌓이게 됩니다. 그 잔해와 파편들을 제때제때 배출하고 씻어내야 세포의 재생이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 림프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잘 흘려보내고 잘 비워내면 세포 파괴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재생의 시작이죠. 이 그림을 보면 미생물이나 어떤 병원체 나쁜 세포들, 죽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세포들을 사실 이런 식세포가 잡아먹죠. 이렇게 탄식을 해서 잡아먹고, 그리고 또 다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소화 효소를 또 뿌리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소화 효소를 뿌리면 다시 그 분해를 시키죠. 그 부분적으로 소화되기도 하고 또 분해도 되고 이런 또 잔해물이 소화할 수 없는 이 잔해물이 또 다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사실 사람이 하는 작용, 사람이 우리가 소화를 하고 섭식을 하고 또 소화를 하고 배출하는 그 과정과 똑같은 그 세포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개체가 문제없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퍼즐을 맞추고 유지보수하여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어, 그 연구자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생리학자인데 신체 항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강조했냐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이 건강한 상태든 아니면 건강치 못한 상태든 그래서 지금의 형 상태, 죽기 직전의 바로의 상태가 아닌 살기 위함의 현재의 상태를 되돌려는 그 성질이 바로 항상성이라는 거죠. 즉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성이 깨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사도 진행하고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정기검진도 받고 또 저의 전공인 운동을 또 열심히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게 사회적인 이슈로 또 그런 인지를 많이 부각시키게 나라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지원도 많이 하고 이분이 바로 그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그 학자입니다. 다음은 영양과 항산성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보일러와 또 비슷한 예를 들었어요. 보일러와 에어컨의 온도 조절과 같이 우리 몸도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을 확장을 하고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을 수축하여 체온을 조절한다고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는 몸의 항상성을 깨트려 스트레스를 주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오히려 기초대사량도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은 몸,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거는 외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체온에 어, 떤 기전이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TRS라는 거, TRS 호르몬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는 것, 또 티록신, 또 에프네필린이 있는데 그 어, 온도 조절 호르몬이죠. 그 온도 조절 호르몬이 나와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그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오히려 기초대사량도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생명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열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죠, 배터리.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배터리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누워서 자고 있을 때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은 계속 순환시키고 또 호흡을 계속하면서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여도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의 소비량은 칼로리 또는 소비되는 산소 소비량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연령이나 성별, 체표, 면적, 이제 계절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어, 신체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는 칼로리로 표현돼요. 보셨죠? 칼로리라고 KCAL로 표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그 물 1kg를 온도를 올리는 그 1도씨 올리는 만큼의 그러니까 1kg의 온도를 1도씨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리고 또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이 바로 신진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과 신진대사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진대사량은 즉 물질 대사로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신체 내 화학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 이를 새로운 물질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며 필요 없는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등의 체내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몸이 섭취를 해서 그 에너지원으로까지의 가기까지의 그 에너지 그 소비되는 시간 그래서 그게 효율이 좋으면 신진대사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섭취된 에너지가 에너지원으로 바뀔 때의 그 효율을 그걸 갖다가 신진대사 효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이 영양과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극, 저기 사진을 보면 여기서 이제 프레치 하는, 누가 요즘에 재치기를 프레치 하나요? 재치기 하나? 프레치는 좀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프레치라고. 그래서 재치기를 하면 어, 이 자극이 돼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이렇게 재치기를 하죠. 그게 반사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사 반응이 나와서 기침으로 바이러스를 배트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코가 간지러워서 목이 간지러워서 지치기나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전부 다 반사 반응으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 면역이 면역적인 선천적으로 면역성을 갖고 있는 게 이 백혈구에 의한 몸의 1차 방어가 나타납니다. 이런 반사가 나오면. 그래서 항상성이 깨진다. 이 항상성이 깨진다면 예를 들어 감기를 보면 항체가 있다면 B림프에 의해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표적 조직에 침투할 경우 T림프가 바이러스의 세포와 함께 없어진다. 라고 이제 후천적인 면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항원이 침입하면 T림프가 B림프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제일 쉬운 그림을 갖다 놓은 건데 그래도 T림프구와 B림프구를 조금 이건 전부 백혈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백혈구에 있는 한 구성원들이야. 그래서 이 T림프구는 이제 독성 림프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병원체 간염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림프구 같은 경우는 물론 T림프가 보조를 해서 또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 항체 형성이 항원과 항체에 반응을 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그거에 적응하는 거죠. T림프구는 제거하는 놈, 그리고 B림프구는 그걸 적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과 항체를 같이 반응하게 해주는 거죠. 영양소의 소화 흡수입니다. 소화 흡수되어 에너지 등에 사용되고 필요에 의해 저장이 됩니다. 즉, 어,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흡수가 적을 테고 오히려 필요한 에너지원에서만 흡수를 되고 또한 그거를 추후에 사용될 체지방 같은 그런 영양소는 저장이 많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활동이 적은 사람들은 소화는 당연히 되겠지만 그 소화의 그 효율도 떨어지고 흡수의 효율도 떨어지면서 저장의 기능만 향상이 되겠죠. 소화 흡수되어 사용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버려지게 되고 또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배변으로 배설이 된다고 합니다. 어, 생리학적으로 볼 때 운동을 하게 될 때는 버려지는 소변과 대변을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그 내분비계의 호르몬인데 또 알기니 바소프레신 또는 단순히 이제 바소프레신 그것들은 체내에서 이뇨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보면 다라무스라는 이 기관에서 이 다라무스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에서 합성되어 이 필리터리 그랜드 그 피튜어터리 그랜드라는 이 뇌하수체라는 그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후엽과 포스테리어와 이 앞쪽에 있는 엔티리어로 나눠지는데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이 바소프레신이나 그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된 그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콩팥, 즉 신장에서 재흡수되는 수분의 양을 늘리고 이로 인해 소변의 양을 줄어들고 혈장의 삼투압을 낮춥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더 많은 기관에 그 수분이 필요한 기관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변으로의 배출을 최대한 그 지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은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가 소변이 급할 때 달리기를 한다든가 화장실 찾으면서 그럴 때는 오줌이 갑자기 안 마려울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예외로 이 배변 얘기하니까 이 예외인 경우가 또 있죠. 한번 큰 이슈로 인터넷에 많이 다니고 있는 그 떠돌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
이게 2008년도에 그 스웨덴에 있는 그 예테보리라는 그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 그 19세 청년이었어요. 그때 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사람이 21km 하프 마라톤 달려야 하는데 이 출발 뒤에 겨우 2km 달린 그 지점에서 2km 정도 달리는 그 지점에서 대장의 압력을 굴복하고 바로 설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이 설사도 그렇고 이 배변도 그렇고 어, 소변도 그렇고 잘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하수처 후엽에서 흐르는 그 호르몬들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이때 이렇게 배변을 하고 계속 달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멈추고 화장실에 가서 빨리 수도가에 가서 닦고 다시 뛰어도 되는 건데 계속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력 사진으로 계속 나오는 사진이지만 사실 이 친구를 통해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저는 이 수업 시간에 항상 학생들에게 이 친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대체 왜 레이스를 관두고 시스로 갈 생각을 안 했나?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시간 낭비다. 한 번 멈추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19세 소녀가 아주 중년에 생각하는 그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런 그 대답을 했죠. 사실 구력 사진이긴 하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이 배울 교훈이 있었죠. 습관이 된다는 거, 멈추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저도 러닝을 좋아하고 체중 관리나 또는 건강 관리를 러닝으로 주로 합니다. 지금은 조금 추워서 멈추고 있지만 러닝을 하다 보면 컨디션 좋은 날은 뛰기 잘했다 해갖고 어, 아주 그 즐거운 런너스 하이를 느끼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사실 올라갔는데 근데 어느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뛰다가 한 보통 10km를 뛰는데 뛰다가 멈추고 싶다. 오늘은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합리화를 머릿속에 계속 전파를 시켜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5km 만 뛰고 오늘은 그만 뛸까라고 한번 나를 합리화시키면 계속 습관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중간에 멈추는 일은 특별하게 이런 상황 말고 똥 마려운 상황 말고는 굳이 또는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다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급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항상 한 번 뛰었다 하면은 10km를 완주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사실은 많은 교훈이 됩니다. 인생 살면서 이거 듣는 우리 해성여고 친구들도 음, 뭐든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든다면 계속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견디고 한번 그 역지점을 넘어보자 하는 습관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뭐 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부를 챕터를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챕터를 공부할 때뭐 단위별로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과목별로 나눠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한번 계획하고 멈추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자기 계획, 자기 관리, 또 자기 매니지먼트를 꾸준히 그런 되뇌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수님은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관은 아주 매우 좁아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흡수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혈관에서 혈관 벽을 타고 각 기관에 갈 수 있게 각 세포 속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되려면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과당의 형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흡수될 수 있는 원소와 같은 크기의 아주 세포로에 공급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리고 모든 몸에서 쓸 수 있는 그 효소작용을
다 퍼버서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작은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그림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프로틴, 단백질,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그리고 팻, 지방입니다. 이 대사 과정이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프로틴은 아미노산, 특히 아미노산은 BCAA라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BCAA라는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바린이나 이소류신 그리고 류신이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 BCAA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서 사실 몸의 그 근세포에 직접적인 보충을 해주는 놈들이죠. 특히 여기서 이 세 가지의 형태, 이 3대 영양소 중에 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양소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쓸 수 있는 그 영양소고요. 그리고 팻은 어, 꾸준하게 아주 그 그람당 열량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그 에너지원입니다. 또 프로틴은 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우리 골격의 형태의 모자른 회복과 손상 후 회복과 또는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저 카보하이드레이트하고 팻이 전부 어느 정도 고갈됐을 때,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프로틴이 마지막 후발주자로 도와주는데 그렇게까지의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마라토너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라토너도 사실상은 프로틴까지 쓰는 일은 거의 흔치는 않죠. 그러면은 글루코겐 로딩이라고 합니다. 마라토너들이 운동 전 영양의 그 프로그램을 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몸에 축적되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이제 글루코겐 로딩이라고 합니다. 그 로딩을 그 탄수화물 많이 축적된 상태에서 뛰어야지 오랜 동안 뛸 수 있거든요. 그거 실패한 거지, 한 것이겠죠. 프로틴까지 쓰게 된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림은 뭐냐면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 이 프로틴을 요즘 많이 먹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실 찌지 않는다,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가설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카타볼릭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어, 저 이제 동화작용이라는 얘기인데 이 동화작용 이후에 이 그 골격근의 형성이나 그리고 보충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이후에 쓰는 이제 탄수화물 대사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별로 그리고 여기에 지방의 대사 경로로도 갈 수가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아미노산의 어, 역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 탄수화물이 글루코스로 바뀌고 최소 입자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해당 과정, 음, 글라이콜리시스라는 이 해당 과정을 지나서 바로 피루부산이 됩니다. 피루부산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이 포도당은 탄소가 6개가 들어가 있죠. 탄소 6개. 그리고 이 피루부산은 여러 가지 탄소를 버리고 떼내고 또 중화시키고 한 이후에 일련의 과정, 여기 좀 복잡한 과정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하고 있죠. 이 필빅 에이시드는 이 세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아세틸코에인은 다시 두 개의 분자. 얘기가 길어지면 많이 길어지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산소가 없으면 다시 간으로 가서 이제 당 신생합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산소가 개입이 됐다. 운동을 더 이상 이제 강한 운동은 못하고 산소를 이제 마시고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는 운동 강도가 낮아져 갖고 서서히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아주 강한 운동을 했을 때의 에너지 시스템의 과정이고 이때 사실 이제 유산소 과정이 일어나는 이제 과정이고 또 지방 대사도 다시 개입을 합니다. 이 패티 에이시드가 와서
베타 산화를 거쳐 베타 옥시데이션을 거쳐서 베타 산화를 거쳐서 일로 오는 게 개입이 되죠. 그래서 오랜 동안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요. 탄수화물의 공급은 짧게 끝나고 그렇다고 탄수화물 공급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탄수화물과 지방의 적절한 배율을 하다가 이제 운동 강도가 낮아지면 지방의 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아세틸코에에서 다 만나게 되죠. 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TCA 회로 이제 크랩 사이클을 그라고 하는 TCA 회로로 가서 오랜 동안 운동할 수 있게 만들죠. 그때 지방의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프로테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틴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얘는 이렇게 운동량이 많은 지금 같이 이제 에너지 대사량이 많다라는 건 운동량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개입이 안 되겠죠. 왜냐면 케토제닉 AA나 글루코제닉 AA 그러니까 탄수화물 대사 경로나 그리고 지방 대사 경로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 갖고 해결을 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 경로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활동을 해서도 들어가지만 지방의 경로, 이 어, 아세틸코에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저장의 형태도 돼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세토, 아세틸, 틸코에이, A의 형태,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저장의 형태로 바뀝니다. 얘는 다시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또 지방산이 축적돼서 지방산 형태로 축적돼서 다시 얘는 중성지방이 됩니다.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의 형태로 바뀌는 거겠죠. 저장. 이, 이 중성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이 중성지방이 저장이 되면 이 프로틴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활동은 안 하고 저장의 형태의 시스템에 내 몸이 적응되어 있다는 거죠. 즉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카보하이드레이트와 팻의 이용이 많겠지만 어, 이를테면 고기를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갖고 얘를 적게 먹고 얘도 금식을 하고 프로틴만 잔뜩 먹게 되면 얘네는 이 케토제닉 AA라는 대사 경로를 통해서 아세틸코에이에서 다시 아세틸코에이로 대사 환경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장과 지방산의 그 저장의 형태로 돼서 다시 중성지방 형태로 인체에 저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체중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에서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아주 최소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에너지 운동과 또는 저장하는 내 몸의 그 형태가 여기에서 모든 게 증명이 되거든요. 에너지 대사에서.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배변 활동이 많아지고 살이 안 찐다는 얘기는 전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나마 증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소화 흡수입니다. 우리가 소화와 흡수를 할 때, 특히 소화를 할 때는 세 가지의 형태로 가죠.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그리고 발효가 있습니다. 물리적 소화는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소화액과 섞어 죽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화, 죽같이 만드는 건 이제 에몰라이징이라는데 그게 이제 화학적 소화에 해당되는 건데 화학적 소화와 물리적 소화 이제 중간의 형태죠. 특히 물리적 소화의 대표적인 거는 이로 씹는 저작의 형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위에서 작용하는 위 운동으로 물리적으로 음식물을 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위에서 바로 이제 소장에 넘어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흡수도 시작을 하면서 또 에멀라이징을 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유화를 시키죠. 그래서 그때 소화 소장에서 지나서 다시 소장에서 어떤 입구에서 관략근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을 열죠. 그러면서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학적 소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음식 속 영양소를 소화 효소에 의해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분자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그 엔자임들, 그 뭐야, 그 효소들이 나와서 분해를 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는 대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대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항상 우리가 키우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요즘 종편 프로에서 선전에서 많이 나오죠. 이 보충 영양제 팔려고 많은 선전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발효 미생물이 우리 몸에 존재를 해야 된다. 착한 미생물, 나쁜 미생물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의한 소화를 해요. 그래서 즉 제3의 요소에 의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다시 입과 식도를 지나 위로 넘어가고 다시 영양소의 소화, 또 흡수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에 의해 조절되고 있습니다. 흡수는 사람의 그 신체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지방을 그거를 유지하는 향상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방질이 많지 않고 근육질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활동을 하려는 단백질 대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항상성이 발휘가 되겠죠. 사람의 조건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중이 증가되면 그거를 유지하려는 성질. 사실 체중 증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육을 만드는 건 더더욱 힘들지만 그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힘들게 거기까지 저장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은 계속 갈고 닦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 항상성을.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 버스하고 치킨 버스하고 비유를 했네요. 마치 치킨 버스와 같이 음식도 먹는 시간양, 삼키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한 번 삼키면 더 이상 자의적으로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이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조절할 수 있어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신진대사 좋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신진대사가 원활한 그리고 활동을 하면 효율이 좋은 몸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갖고 온 게 바로 이겁니다.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을 부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풍부한 물을 먹어라. 풍부하게 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풍부하게 자라 라는 얘기고 또 그린티를 자주 먹어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소식, 자주 소식을 해라 라는 거.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과식은 그 항상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역치점을 넘으면 그게 언젠가는 그 역치점의 수준이 자주 경험을 하게 되면 나의 평균의 수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힘듦의 역치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처럼 매운 다이어트 이제 또 이제 좀 주요한 것들을 보면 또 스파이스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매운 거를 먹어라 라는 얘기인데 가끔씩 먹어야죠. 그거는 또 대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야채와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를 해라 라는 거죠. 단백질은 사실 어, 인위적으로 먹어야 되는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하는 걸로 좀 모자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충을 할 수 있는 또 습관이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해서는 안 되죠. 이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야채는 사실 과해도 되지만 야채가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머슬 빌딩 엑사이즈 근육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얘기죠.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신체 조건 1번이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이 높아야 신진대사가 높습니다.
같은 절대 체중,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은 사람과 같은 100kg와 근육이 많은 100kg 비교했을 때 금방 배고픔을 느끼는 건 당연히 근육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근육이 많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심혈관 질환에,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체지방만 많은 사람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전공이 운동 상해로 좀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병태생리 쪽으로 가면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학에서 파생된 병태생리학과 운동 재활 쪽으로 그 전공을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5차 시에 얘기할 중요한 내용이죠. 어,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제 내용에 대한 운동 레시피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지만 그게 간헐적으로 또 인터벌, 그러니까 인터벌 운동입니다. 그 간헐적인 운동으로 계속 꾸준하게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실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고섬유 음식을 먹어라. 고섬유 음식을 먹어라. 뭐 누구나 아는 얘기겠죠. 그리고 움직임과 그리고 많이 움직임을 유지하고 또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이 되면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소에도 원래 나와야 될 효소가 피로가 누적되면 그게 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온도를 또 온도에 대한 변화를 자꾸 가져라. 그러니까 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또 카디오베이스큘라 그러니까 심혈관계 그 유산소 운동이나 그리고 어, 에어로빅 운동, 그 심폐지구력 운동이나 뭐 에어로빅 운동을 해야 된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혈관의 탄성을 좋게 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죠. 그것도. 그리고 모세혈관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서 그리고 혈관의 그 튼튼함 그리고 어, 또 신진대사는 당연히 되는 거겠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로운 점이 훨씬 더 근력 운동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유산소 운동한다고 해서 근력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근력도 적당히 생기고 유산소 운동한 만큼의 필요한 만큼의 근력이 생기면서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 병태생리학적으로 본다면 유산소 운동이 이로운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육 운동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만 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리고 자주 웃어라. 웃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 웃어라는 얘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 또 충분한 철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우리가 대사하는 물질의 효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해라. 운동에 많이 적응된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같은 시간 대비 스트레칭의 효율은 좀 떨어져요. 그 시간에 빨리 유산소 운동을 하고 빨리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은 좋겠죠. 하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일 경우에는 스트레칭 엑서사이즈가 에너지 소비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융합한 좀 고급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 필라테스가 있죠. 또 우리 학과에서도 필라테스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과이긴 하지만 필라테스가 일반적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고 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최근 트렌드에 어, 적합한 운동이 바로 필라테스라고 할 수 있겠죠. 신체의 신장을 시키면서 등척성 운동,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근의 길이가 짧아지고 늘어나는 수축이 아닌 고정된 수축을 유지하는 그런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필라테스죠. 물론 근육이 수축하는 운동도 있겠지만 많이 있지만 그런 동작들도 그래서 그런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단연 세 가지 일단 세 가지까지 그냥 하나만 뽑아라라고 한다면 머슬 빌딩 엑서사이즈입니다.
근육을 만들어라.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근육이 많다고 해서 이제 과한 근육을 말한 게 아니라 내 체중에 걸맞는 근육을 만들면 그만큼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즉, 어, 안 했을 때보다 운동 경험하고 근력을 만들었을 때에 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배고픔을 느낄 때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자꾸 배고파지는 이유가 바로 신진대사가 빨라서 그런 겁니다. 에너지로의 환원이 상당히 빠릅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소화 흡수입니다. 구강 및 식도에서는 입을 통해서 음식을 넣고 치아로 음식을 잘라 작게 만들어 혀가 맛을 느끼고 침에 함유된 아밀라제라는 요소가 입에 들어온 전분을 분해해 액체 상태로 만들고 식도는 음식을 빠르게 위장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만화의 그림을 보면 오래 씹어야 엄마 밥을 왜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엄마가 오래 씹어야 단맛을 느끼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만감을 빨리 느껴서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보는 슬라이드와 같이 이 녹말의 형태로 있어요. 쌀과 같은 것은. 그러면은 그 녹말의 형태에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아밀라제와 씹으면서 아밀라제 그 효소와 이와 구강에서의 아밀라제 요소와 이제 물과 함께 이제 섞이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 포도당의 형태인 엿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몰레큘러 스트럭처의 그림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녹말의 가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밥을 씹는 동안 밥에 포함되어 있는 녹말이 침 속의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맛이 나는 말토우즈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말토우즈는 포도당 두 개가 당체 결합으로 결합한 이당류로 여세 성분의 메가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화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섭취하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인데 밥을 씹는다는 과정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음식물 분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장에서의 소화 흡수입니다. 이 장에서는 탄력성, 기능, 호르몬을 살펴볼게요. 탄력성은 보통 보관은 두세 시간 위에서는 보관을 한대요. 그리고 20배 가까이 팽창이 가능하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또 위장의 음식물은 수축 운동에 의해 유미집이 되어 소량씩 12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유미집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물이 위액에 의해 분해되어 죽 상태로 된 물질이 유미집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미주신경과 다양한 호르몬이 위운동을 촉진 및 위액을 분비, 주로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며 유문 관략근이 분당 2회만 열려 매우 천천히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간다. 바로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12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는 거죠. 또 호르몬은 가스트린 호르몬이 위산, 펩신, 뮤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위벽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뮤신이라는 보호벽으로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분해 효소로부터 위를 보호, 위산은 펩신 작용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트린 호르몬은 위산이 분비돼서 유화시키고, 그러니까 에멀라이징 시켜서 유미집을 만들고, 그리고 또 펩신이나 뮤신은 또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가스트린은 유문관략근 근처에 위치한 G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이 G세포가 너무 과증식이 되면 졸린 거 앨리슨병이 유발됩니다. 또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스트린은 위산 생산이 증가해 소화성 궤양을 유발하고 악성은 작은 종양이 많은 가스트린을 분비해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지금 여기서 오에소파구스라는 건 이제 식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도가 여기서는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밀어내고 아래로 밀어내고 아래로 밀어내고 그리고 위에서는 확장을 시켜서 이제 그 잘 열려서 이게 연동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동 운동은 이제
페리스타시스라는 건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그 파일로릭이라는 유문관략근, 이 파일로릭이 유문관략근인데 이게 분당 2번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연동운동, 식도를 통해서 연동운동으로 이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고 음식물이 이렇게 유미집처럼 만들어서 유화시켜서 이쪽 12지장으로 바로 여기를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유문이 이렇게 열려서 12지장을 위치해서 여기서 더 죽같이 만들어 놓겠죠. 다음 소장에서의 소화 흡수입니다. 짧게 살펴보면 음식물을 최대한 많이 소화 흡수하기 위해 느리고 오랜 시간 음식물을 보관하고 소화기간 중 가장 길게 한 6에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랜 동안 소화와 흡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물리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같이 이루어지죠. 이동시키는 물리적인 소화와 또 화학적인 또 어, 저 뭐야 효소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화학적인 소화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분비시켜주는 십이지장, 또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고 췌장과 담낭에서 특히 나오는 췌담 관액이 음식물에서 섞이며 또 오디관리근이 유입을 조절합니다. 그 오디관리근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췌장하고 담낭에서 이 관에서 나오는 이 오디관리근이 여기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소장 소화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소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대장의 소화 흡수입니다. 대장에서 물리적인, 화학적인 소화가 아닌 비타민 K, 비오틴, 나트륨과 같은 일부 미량의 영양소 및 수분 흡수를 담당하고 또 분비되지 않는 그 소액이 분비되지 않고 이 대장에서는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장 내 존재하는 세균들에 의해서 세균성 소화만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대장에서는 세균성 소화만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소장에서는 흡수되지 못한 식이섬유, 올리고당, 유당, 과당, 알코올 등의 영양소는 대장 세균에 의해 발효되어 세균의 생명 활동을 위한 에너지로 이용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산이나 가스가 생성되어 대장 내 수분 정체 및 운동성 변화를 유발해 설사나 복부평만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집주인인 우리가 대장균의 집주인인 우리가 우리 몸의 세입자 대장균의 의식주를 모두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대장균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전엔 그래서 이 대장균이 우리한테 주는 이득은 어, 대장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면서 그 대장균은 대장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면서 소화되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도 하고요. 또 인간에게 필요한 비타민 K, 비타민 B5, 또 비타민 B7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비타민들이 대장에서 흡수되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지 않아도 결핍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 사람과 대장균의 관계는 대장균은 이익을 얻지만 우리한테 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얻지만 인간은 그 이익과 피해 모두 받지 않은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이익도 받죠. 피해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병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대부분 다 병리적으로 접근하고 건강하다면 피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과 우리 사람은 편리공생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흡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섭취의 목적은 흡수입니다. 흡수. 흡수를 위해서 우리는 섭취를 하죠. 그래서 1차 목적은 바로 흡수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거의 소장에서 이제 흡수기관은 거의 소장에서만 일어나고요. 한 6에서 7m 된다고 했죠. 엄청 긴 겁니다. 이렇게 쫙 펴놓으면 이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우리 돼지 소의 곱창과 같은 그런 갯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수건이 물이 흡수하고 있는 뭐 육모와
같은 벽이 있어요. 그 소장벽은. 그래서 그런 벽으로 구성되고 이제 잠시 후에 바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선 지용성과 수용성 영양소로 나누어 흡수를 하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의 육모를 모세혈관으로 또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 육모의 암주가는 불림 림프관으로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여기에서 모세혈관에서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용성은 이제 지용성 영양소는 이 암주관, 요 암주관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또 흡수가 잘 되게끔 모양이 이렇게 수건 모양처럼 다들 막 이렇게 돌기계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면적이 더 많겠죠. 이런 육모털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핀다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겠죠. 여기서는 흡수의 기전입니다. 흡수는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단순화산, 촉진화산, 능동수송이 있습니다. 단순화산하고 촉진화산은 이 농도 차이,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이제 확산 자체가 원래 농도 차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수동수송으로 이제 농도 차이에 의해 확산되는 방식이고 능동수송은 농도 차이에 상관없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강제로 운반체를 이동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무조건적으로 흡수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흡수입니다. 이 탄수화물의 흡수는 어,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으로만 흡수가 진행되고 또 50g 이상의 섭취할 경우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과민성 증후군이 유발이 되죠. 과민성 장증후군이 유발이 되죠. 또 포도당은 능동수성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에너지를 무조건 쓰는 거겠죠. 능동성은 에너지를 써서라도 모두 흡수되는 형태로 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단백질의 흡수입니다. 단백질은 최소 단위인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형태로 흡수가 된다고 그 전수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은 아미노산 수송체가 수가 한정적이라 20가지 아미노산이 경쟁을 해, 20개가 넘죠. 그 아미노산이 경쟁해서 필요한 아미노산만 경쟁에서 이긴 아미노산만 흡수하게 됩니다. 또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세 가지가 결합한 구조이며 소화효소인 리파제의 글리세롤과 지방산 하나가 결합한 모노글리세라이드와 나머지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리가 돼요. 이 분리된 음, 글리세라이드는 모노글리세라이드는 다시 암주간에 흡수되고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는 다시 결합해서 지방으로 되고 다시 정맥으로 함유합니다. 함유된 지방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수송되어 지방 조직 등에 간으로 그 전신과 간으로 수송되어 이제 저장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이번 2차 시 온라인 특강을 마감하면서 이제 3차 시에 우리가 과제를 줄 거예요. 3차 시에서 발표가 아닌 이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약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토론을 할 거예요. 토론인데 각자의 주제를 갖고 와서 할 건데 토론하면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네. 그냥 간편하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은 회의 같은 그런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이 위에 상단에 글씨가 있죠.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죠. 그거를 보면 웹사이트에서 10분 과제예요. 딱 10분이면 투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영양, 몸에 좋은 음식, 비만, 보충제, 그리고 또 영양소, 최근 PPL 광고에서 영양 보충제 등과 관련된 핵심어를 활용해서 여러 핵심어를 사용하면 돼요. 지금 2차 시 지금 했던 그 수업과 관련된 또 운동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어, 그런 기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떻게 할지 지금 보여줄게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영양과 운동을 한번 쳐봤어요. 미리 제가 찾아봤죠. 그리고 뉴스로 들어갔어요. 뉴스로 들어갔더니 뭐 영양분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였어요. 운동 열심히만 하면 된다. 흔한 오해 세 가지에서 기사를 봤는데 통증이 있어야 운동이 제대로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냥 알배기면 운동을 제대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복부 운동을 하면 복근을 가진다. 고관도 운동을 하면 매일 좋다라고 얘기를 매일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줄 요약을 할 거면 복부 운동하면 복근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해줬네. 복근 등의 근육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게 목표라면 식단과의 병행에 신체 전반적인 지방을 걷어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 고강도를 매일 하면 좋다는 이걸 보면 여기서도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럴 땐 일주일 내 1일, 2일 정도 휴식을 정하고 30분 내외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요 부분을 요약해서 나는 그때 발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한 포스트잇에 적어 오든가 핸드폰에 어, 메모해 갖고 오든가 해서 그때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과제 보상을 할 거예요. 과제에서 보상을 그 기본으로 자유 토론을 할 건데 이 3차 시에 그래서 발언 시간, 뭐 참여 점수에 따른 모바일 상품권을 제가 개인적으로 줄 거예요. 그 즉석으로 드릴 거니 조금 여우 같은 사람들은 뭐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한 두 개 정도 기사를 찾아서 많이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신박하거나 재밌지 않아도 물론 신박하거나 재밌으면은 모바일 쿠폰 바로 즉석에서 주겠지만 재밌지 않아도 발언을 많이 하게 되면 적극적인 참여를 참작해서 교수님이 주겠지 하고 저는 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다들 적극적인 과제, 10분도 안 되는 과제예요. 그래서 섭섭지 않은 모바일 폰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2차 시 온라인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